2013년 부채 비율 399%를 기록하며 벼랑 끝에 섰던 한 기업. 10여 년이 지난 현재 영업이익 343% 성장이라는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랜드입니다. 이랜드가 가진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지난해 1조 클럽에 가입한 뉴발란스, 가성비 스파 브랜드의 대명사 스파오, 외식 불황을 비켜간 애슐리 퀸즈가 있는데요. 이 세 브랜드를 앞세운 이랜드는 막힘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랜드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는데요. 당시 모두의 걱정을 샀던 이유는 이랜드가 가졌던 거대한 포부 때문입니다. 2010년 박성수 회장은 이랜드를 종합유통기업으로 만들겠다며 온갖 브랜드들을 인수 합병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온갖 브랜드였냐면요. 각 지역의 백화점 아울렛을 포함해 여러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을 인수했고요. 호텔과 리조트도 사들이고 레저 사업에도 진출하고 테마파크도 리뉴얼하고 심지어는 이랜드 FC까지 창단하며 스포츠 산업에도 발을 들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당시 거느리게 된 브랜드만 100여 개가 넘었고요. 하도 많은 브랜드를 사들인 탓에 이랜드의 인수합병 사례가 전국 학생들의 연구과제로 선정될 정도였죠. 이대로면 명실상부 대기업 반열에 오르겠거니 싶었는데 이랜드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한국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한 겁니다. 급하게 해외로 눈을 돌려 중국을 돌파구 삼아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오프라인은 죽고 온라인이 떠오르자 중국 내 소비 심리까지 둔화하기 시작합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부채 비율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랜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였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랜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열심히 사들인 걸 하나 둘 팔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2016년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던 티니위니를 약 8,750억 원에 매각해서 급한 불을 껐고요. 잘 나가던 리빙 브랜드인 모던하우스도 약 7천억 원대에 매각했습니다. 가진 백화점까지 5개 정도 판 결과 2017년 말 부채 비율을 198% 수준까지 줄이며 겨우 심폐소생을 했죠. 근데 위기를 모면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무작정 덩치를 키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깨달은 이랜드는 부활을 위한 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 브랜드를 키우는 것. 이랜드의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건 단연 이랜드월드 패션 부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뉴발란스와 스파오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뉴발란스는 이랜드가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따와 직접 키웠다는 점에서 더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 해외 스포츠 브랜드는 풀라커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해 성장하기 마련인데 이랜드는 초반부터 직영 매장을 고집하며 고객 데이터를 쌓고 한국인을 위한 맞춤 상품을 기획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표작이 미국 본사에 재출시를 요청해 무려 10년 만에 돌아온 530 시리즈였죠. 누적 200만 족 이상이 팔리자 이랜드는 다시 본사에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며 327, 2002, 610 시리즈까지 대박을 터뜨립니다. 동시에 10년대 중후반부터는 자체 브랜드였던 스파오를 전면 리브랜딩하는데요. 사실 스파 브랜드는 뭐니뭐니 해도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해외 생산 파트너사와 협업해 중간 마진을 줄이고 전용 원단을 대량으로 계약하며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그 결과 여타 스파 브랜드들보다도 저렴한 상품을 내놓으며 가성비 브랜드의 대명사로 떠올랐습니다. 또 뉴발란스와 마찬가지로 스파오 역시 한국인 체형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 상품 스터디, 품평회 등을 꾸준히 진행했죠. 짱구, 산리오 등 다양한 캐릭터 콜라보로 1020 세대 니즈까지 확 휘어잡은 결과 지난해 스파오 매출은 전년 대비 25%나 증가한 약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브랜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랜드는 고객 니즈 파악에 진심인데요. 패션 부문뿐만 아니라 이랜드 이츠, 외식 부문에서도 이 전략이 돋보입니다. 가성비 뷔페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이랜드 이츠는 코로나 시기 엄청난 경영난을 겪었었는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 애슐리 클래식, 애슐리 W 등 가격대별로 나눴던 브랜드를 애슐리 퀸즈로 통합하고 부실 점포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여기에 한 수 더, 식자재 소싱을 담당하는 자체 계열사 파맨푸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가성비 뷔페에 걸맞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죠. 동시에 딸기, 치킨, 말차처럼 요즘 유행한다 싶은 건 다 가져와 3개월마다 샐러드바 메뉴를 갈아 끼운 결과 애슐리 퀸즈는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이랜드 이츠 전체 매출의 70%를 책임지는 효자 브랜드가 됐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유통 채널과의 콜라보인데요.
이랜드는 현재 NC백화점 6호 아울렛을 포함해 식품 전문 중대형 매장인 킴스클럽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을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후아유, 미소, 로엠, OST, 피자몰 등 자사 브랜드들을 쏙쏙 입점시키며 자급자족 구조를 만드는 중이고요. 특히 애슐리 퀸즈의 인기 메뉴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신사업 델리바이 애슐리는 킴스클럽 입점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과거 이랜드를 망하게 할 뻔했던 다방면으로의 인수합병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통합 리테일 전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든든한 유통망을 등에 업고 성장 가도를 달리는 중인 이랜드는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랜드가 품질 관리 논란, 임금 체불, 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아온 만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유통 채널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데요. 지금 유통 트렌드가 이커머스로 확 옮겨갔잖아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주말에나 이런 데 나들이나 즐기러 가는 데는 대형 매장을 선호해요. 지금 이랜드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6호라든가 NC백화점 이런 데들은 조금 맞지가 않죠. 너무 좀 매장이 작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좀 맞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주목할 거는 도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서리 전문점이 맞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킴스클럽이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 뉴발란스가 2027년부터 독립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만큼 자체 브랜드들의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수익성이 애매한 해외 리조트, 호텔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연 이랜드는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하고 지금의 기세를 쭉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